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안드로이드 7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주제는 반응형 프로그래밍이고요. 반응형 프로그래밍은 이제 여러분들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말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와 비슷한 이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강의해 볼 예정입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먼저 이제 반응형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리고 반응형 프로그래밍을 적용하는 이제 안드로이드의 좋은 아키텍처, 그리고 구글이 권장하는 아키텍처는 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반응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코틀린 플로우가 뭔지 진행한 다음에, 이제 구글의 아키텍처를 알기 위한 기본 사항인 단방향 데이터 흐름과 유전성 주입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구글의 앱 아키텍처가 뭔지, UI 레이어가 뭔지, 데이터 레이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없지만 도메인 레이어가 뭔지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이제 플로우를 사용하는 거랑 레포지토리 패턴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유전성을 수동으로 주입하는 것까지 할 것 같고요. 이번 주 미션은 나중에 미션 영상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응형 프로그래밍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비동기적인 데이터 스트림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 혹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이런 거는 들어보셨으면은 스트림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스트림은 이제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옵저버 패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패턴은 관찰자라는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나 뭐 서버에서 주기적으로 오는 응답, 이 응답을 이 흐름을 관찰하고 이제 변화를 감지했을 때 이제 자동으로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구조를 이렇게 옵저버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가 바뀌면 그 업저버가 그 변화를 구독해서 반응이 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구독과 이벤트라고 있는데 유튜브와 이제 시청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자. 여기 유튜버는 어떤 영상을 올리면 이제 영상을 올렸다는 알림을 이벤트를 주고요. 그 구독자는 그 유튜버를 구독하기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유튜버는 영상만 올리면 알아서 알림이 가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구독자에게 전파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영상만 올리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달받은 사용자는 이제 나중에 그 알림을 눌러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알림이 도착했을 때 어떤 뭐 처리 로직을 진행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왜 반응형 프로그래밍이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림 설정을 안 했다고 해보면 이제 알림 설정을 안 하고 그냥 구독 버튼만 누른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유튜버가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이제 시청자는 그 영상을 업로드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자가 뭐 직접 구독자 리스트에서 그 유튜버를 찾아서 들어가서 영상을 봐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반응형 프로그래밍이 아닌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형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유튜버가 알아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사용자한테 메일을 써서 이거 좀 봐주세요 할 필요 없이 그냥 알림 설정을 누르기만 하면은 쭉 이렇게 알림이 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제 처리를 하는 거는 사용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스트림을 감시하고 구독하고 해당 스트림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이를 감지해서 관련 작업을 하는 패러다임을 반응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반응형 프로그래밍은 3요소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생산자, 소비자, 중개자 이렇게 있어요. 생산자는 이제 아까 예시로 든 유튜버, 소비자는 그리고 여러분들, 중개자는 이제 유튜브 뭐 서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안드로이드에 다시 비유하자면 소비자는 UI 레이어, 생산자는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중개자는 중간에서 이제 데이터 스트림을 수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소비자와 묶여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역할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중간에 살짝 처리를 할 수도 있죠. 이쪽의 예시는 나중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예를 다시 들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MVVM 패턴이라고 모델, 뷰, 뷰모델 이렇게 패턴을 이제 잘 숙지하셨을 텐데 이제 모델의 값이 변경되어서 뷰에서 UI를 업데이트해야 될 경우, 그래서 모델은 뷰 모델과 모델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델의 값이 변경되어서 뷰에서 UI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경우, 이제 만약에 반응형 프로그래밍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모델의 데이터 변화를 뷰 모델이 직접 알려야 합니다. 네, 이제 유튜버가 그 시청자한테 메일을 써서 나 영상 유튜브 올라왔어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그래서 모델에서는 이제 뷰의 참조가 필요하고요. 왜냐면 여기서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유튜버가 시청자의 메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은 여기 이쪽 두 개 보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할게요. 먼저 반응형 프로그래밍이 없는 경우를 아까는 이제 유튜버로 설명을 했는데 코드에서 직접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모델이 있고 왼쪽에는 클래스 뷰가 있어요. 모델과 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모델은 뷰를 가지고 있고요. 뷰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이제 모델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뷰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서로 강한 의존 관계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은 만약에 모델에서 데이터가 일단은 있어요. 썸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한다면 그 모델에서 뷰에게 나 이거 업데이트 됐어 라는 정보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뷰에 업데이트 데이터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오른쪽에 와서 보시면은 뷰에서 썸 데이터라고 해서 모델의 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데이터라고 해서 그 모델의 썸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는 업데이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 코드만 보시면은 모델에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업데이트 데이터를 할 때 뭐 노티스 데이터 업데이트로 이제 뷰의 업데이트 데이터를 직접 수동 실행해주는 뭐 이런 방식의 프로그래밍이 이제 반응형 프로그래밍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응형 프로그래밍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뷰에서는 모델만 가지고 있고요. 모델은 따로 뭐가 없어요. 이 텍스트는 잘못된 거고요. 모델에서 뷰의 업데이트를 직접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뷰에서 구독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델의 sum 데이터 밸류 이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sum 데이터가 뮤터블 스테이트 플로우로 되어 있어요. 어떤 상태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거를 프라이베이스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공기형으로 sum 데이터에서 스테이트 플로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모델에서 업데이트 데이터가 실행이 된다면 이 흐름을 여기 보시면 뷰에서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흐름은 이제 비동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거든요. 여기 이 스트림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코르틴 스코프를 사용해서 구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model.someData.collect를 통해서 구독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업데이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여기 이닛이 항상 이제 클래스가 생성될 때마다 처음 실행될 때 그 모델 썸 데이터 컬렉트를 통해서 이제 변화한 데이터를 알아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구조가 코틀린 플로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델이 데이터 스트림을 퍼블리시하고 뷰는 그 스트림을 구독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 왼쪽에 반응형 프로그래밍이 없는 것과 다르게 조금 더 간단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조는 이제 뷰에서 모델의 내부도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결합도가 높고 모델도 뷰를 가지고 있어서 결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다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모델의 값이 변경되어 뷰에서 UI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경우 뷰에서 모델에게 요청을 해야 되죠. require 업데이트를. 이 과정에서 반응형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이제 모델이 데이터 변화를 뷰에 알려야 되고요. 그래서 모델에서 뷰의 참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응형 프로그램의 경우는 모델이 비동기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고 뷰에서 그 스트림을 구독하기 때문에 모델에서는 그 뷰를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구조를 IOC 그러니까 이제 제어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제어권이 이제 요청자에서 발행자로 이동하는 거예요. 원래 요청자가 요청을 하는데 발행자가 그냥 데이터를 업데이트만 해도 알아서 이제 이벤트가 가니까 뭐 이런 구조를 제어의 역전 구조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반응형 프로그래밍의 구조가 어떤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된다 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코틀린 플로우는 그 안드로이드 반응형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비동기 데이터 스트림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듀서는 여기 이밋을 통해서 데이터를 내보내고 컨슈머는 컬렉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컬렉트는 여기 보시면 컬렉트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로우는 코르틴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동기 작업을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제 화면에 표시한 일련의 과정을 코르틴과 플로우를 조합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코틀린 플로우는 콜드 플로우와 핫 플로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콜드 플로우는 이제 구독이 될 때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콜렉트를 해야 실행이 되는 거죠. 누가 콜렉트를 해야 그 데이터 스트림에서 데이터가 흘러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유하자면 이제 CD 플레이어와 LP판처럼 이제 누가 재생 버튼을 눌러야 음악이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핫 플로우는 항상 살아 있어요. 구독을 하던 말던 이제 항상 데이터가 흐르고 있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듣고 있든 상관없이 이제 음악이 계속 흐르는 어떤 라이브 스트리밍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I 상태를 다룰 때는 이제 보통 핫 플로우를 사용하는데요. 왜냐면 사용자가 뭐 컬렉트를 통해서 뭐 따로 구독을 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벗어나왔다가 뭐 들어와도 어떤 소비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데이터는 계속 흘러가는 구조여야 되기 때문에 핫 플로우를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직접 보여줄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콜드 플로우의 예시입니다. 먼저 보시면 numbers flow라는 함수가 flow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처음 이 함수가 실행되면은 flow 시작, 그리고 딜레이 100하고 1, 2, 3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플로우 완료로. 그리고 이거를 메인에서 run 블로킹으로 다른 스코프를 만들고 첫 번째 콜렉트를 통해서 numbers flow collect를 실행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러면 여기서 플로우가 시작이 되고 1, 2, 3 끝나고 그쵸. 받은 값이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로우 완료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두 번째 컬렉트도 이게 컬렉트 할 때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컬렉트 할 때마다 하나의 스트림이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사람이고 이 사람 이쪽이 두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이 이제 컬렉트를 하면 하나의 스트림이 만들어지고 이쪽에서 또 컬렉트를 하면은 또 완전히 새로운 스트림이 만들어진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컬렉트를 통해서 여기 플로우 함수를 실행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컬렉트를 하면은 다시 스트림이 생성이 되고 여기서 데이터가 int 데이터가 1, 2, 3 이렇게 밸류로 넘어오겠죠. 네, 이런 방식이 이제 콜드 플로우고요. 누가 구독을 할 때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핫플로우는 뭐냐 하면은 사용자가 구독을 하던지 안 하던지 이제 데이터가 항상 흐르는 구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메인에서 run 블로킹으로 이제 구조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스라는 뮤터블 쉐어드 플로우라는 어떤 스트링 플로우가 있다고 보시면은 버스에서 여기서 이제 이밋을 해서 발행을 해요. 이밋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 스트림에 그 데이터를 발행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일단 이밋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흘려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이밋하고 A 이벤트 하면은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A 이벤트가 이렇게 싹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딜레이 50하고 버스 이밋 B 이벤트 이렇게 싹 흘러가고.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실행될 동안 여기서 딜레이 100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이미 실행이 된 후겠죠? 딜레이 100이면 그 이후에 버스.collect를 하면은 받은 이벤트가 없어서 실행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버스가 이제 컬렉트를 할 때마다 이제 스트림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핫플로우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던지 안 하던지 데이터가 이미 흘러가는 그런 구조를 핫플로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핫플로우를 사용해서 이제 UI의 흐름을 반응형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인데요.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중에 단방향 데이터 흐름과 DI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네. 먼저 단방향 데이터 흐름은 UDF라고 하는데요. 상태는 아래로 이동하고 이벤트는 위로 이동하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태 호이스팅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텐데 상태를 아래에서 위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 상태가 내려가는 거겠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특정 이제
텍스트 필드가 있으면 그 텍스트 필드의 상태를 밖으로 빼서 그 부모에서 그 상태를 관리하는 거를 상태 호이스팅이라고 하고요. 그 상태 홀더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컴포저블 혹은 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상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요. 이벤트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버튼에 보시면은 온클릭 이런 메서드 있잖아요. 이런 메서드는 당연히 이제 버튼이 제일 아랫단이잖아요.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 이벤트가 눌렀을 때 이벤트가 위에 부모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설명을 읽어보자면 이제 이벤트는 UI에서 이벤트를 생성해서 부모 컴포저블 혹은 뷰 모델로 이동하는 거고, 상태는 UI가 상태의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은 재사용성이 향상되고 디버깅과 테스트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책임이 분리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성이 향상된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뷰 모델에서 상태를 만들어서 UI로 전달하고 사용자 이벤트를 다시 위로 전달해요. 로직을 처리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념이 이제 컴포즈나 MVVM 아키텍처에서 항상 등장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UDF의 그 다음 DI네요. UDF의 구조와 장점으로는 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다음으로 좀 뷰 모델로 처리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DI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DI는 의존성 주입이라고 합니다. 의존성 주입이라 하면은 이제 객체 모듈 간의 의존성을 이제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의존성은 어떤 객체나 모듈이 자신이 수행할 기능을 위해 다른 객체나 모듈에 의지하고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카는 엔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카에서 차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출발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켜야겠죠. 즉 이제 카에서 스타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엔진이라는 객체에 스타트에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거를 의존성 관계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엔진을 뭐 가솔린, 디젤, 뭐 전기 이런 엔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엔진을 바꾸려면은 카 코드를 저희가 매번 직접 수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외부에서 만약에 엔진을 카에 직접 주입을 할 수 있다면 카는 엔진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카는 변환하지 않고 외부에서 여기 메인에서 사용하는데, 메인에서 사용할 때 카의 엔진을 나 이 엔진 쓰는 카를 만들 거야, 이 엔진 쓰는 카 객체를 만들 거야, 이런 방식으로 엔진을 주입하게 되면은 조금 더 결합이 느슨해지는 로우 커플링이 된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서비스 로케이터로 엔진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 여기 이런 방식으로 카에서 엔진 인터페이스를 알고 있고 그 엔진을 주입받아서 그 주입받은 엔진을 사용하는, 제가 아까 말했던 방법을 이제 사용하는 예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거나 여러 엔진을 갈아 낄 경우에 이제 카는 따로 수정할 필요 없이 이제 외부에서 카 클래스의 파라미터만 수정하면 된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안드로이드 아키텍처인 UDF와 DI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DI랑 UDF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존성 주입과 데이터의 흐름, 상태의 흐름 이 개념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글 앱 아키텍처인데요. 구글 아키텍처는 이제 우리가 배운 개념들이 실제 앱 구조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이제 UI 레이어가 있겠죠. 화면에 데이터를 표시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역할, 뷰와 뷰 모델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도메인 레이어라고 합니다. 복잡하거나 사용 가능한 로직을 캡슐화하는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데, 유즈 케이스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캡슐화하는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도메인 레이어는 여기 옵셔널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처럼 항상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UI 레이어나 이제 데이터 레이어의 어떤 로직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로직을 좀 분할해서 처리를 해야겠다. 한 번 더 과정을 거치게 해줘야겠다 할 때 유즈 케이스를 사용해서 그 로직을 캡슐화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사용은 안 해요. 유즈 케이스는.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는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하죠. 레포지토리 데이터 소스라고 합니다. 레포지토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로직을 오늘 실습 때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레이어가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UI 레이어는 도메인 레이어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도메인 레이어는 데이터 레이어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치면은 이제 UI 레이어는 어떤 레포지토리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뷰 모델이 이제 상태를 관리할 텐데 그 뷰 모델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야 되잖아요. 뭐 그런 의존성이 있는데 그 의존성을 주입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을 할 거다. 그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UI 레이어 여기 보시면 데이터 레이어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UI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해오시던 그런 부분이죠. UI 보시는 부분. UI용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고 사용자 이벤트를 감지하고 그에 따른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UI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구조와 이제 순서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앱이 시작하면은 만약에 앱이 시작했을 때 홈 화면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홈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어에서 가져와서 뷰 모델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뭐 뷰 모델에서 실행을 하든, 그러면 뷰 모델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상태로 바꿔서 그 상태를 UI로 보내주고, 네, 그런 구조를 통해서 홈 화면을 구성했다고 보시고, 이후에 만약에 유저가 북마크 아티클에 북마크를 눌러요. 그러면 그 북마크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 뷰 모델은 그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제 데이터 레이어로 보내는 거죠. 여기 데이터 레이어는 뭐 레트로핏이 되었든 서버가 되었든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쪽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notify the state change to the data layer라고 돼 있잖아요.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데이터 레이어에게 알려준다. 그럼 그 데이터 레이어는 그에 맞는 처리를 할 거예요. 북마크를 눌렀으면은 북마크가 되었다는 업데이트 그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 레이어에서 그 북마크가 바뀌었다는 데이터와 함께 리스폰스를 이렇게 다시 뷰 모델로 보내주고, 그 뷰 모델에서 그 리스폰스를 다시 UI 스테이트로 바꿔서 UI 엘리먼트로 보내주고, 그럼 그 UI 엘리먼트에서는
북마크가 원래 false였다면 이번에는 true로 리스폰스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폰스에 맞게 다시 리컴포지션을 통해서 북마크가 된 뭐 표시를 해주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레이어가 이제 구조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뷰 모델인데, 뷰 모델은 이제 스테이트 홀더라고 해서 UI 상태를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때 이제 여기 보이시는 플로우를 통해서 UI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게 이제 뮤타블 스테이트 플로우인데, 이 뮤타블 스테이트 플로우를 통해서 이 UI 상태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이 스테이트 플로우를 통해서 외부의 UI 스테이트를 노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fetch 아티클 보시면은 레포지토리에서 아티클을 가져와서 UI 스테이트로 바꾼다는 바꾸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UI 스테이트로 바꾸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뷰 모델이 보통은 구조화가 되고요. 컴포즈에서는 이 스테이트 플로우를 UI에서는 이 스테이트 플로우를 구독해서 화면을 갱신할 텐데, 컴포즈에서는 이 collect as state라는 그런 함수를 통해서 플로우를 UI 상태로 변환할 수 있죠. 그 전에 이제 매퍼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repository.fetch articles to UI state라고 되어 있어요. 이 article response DTO를 여기 UI state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처리를 하냐 하시면은 기존 DTO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필요한 거는 이 DTO의 한 절반 정도다 하면은 이 DTO를 직접 가져와서 UI에서 사용하는 거는 비효율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들을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서 이 UI를 화면에 보여주겠다 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원래 기존에는 뭐 ID 따로, 타이틀 따로, 컨텐츠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야 된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냥 이 DTO 자체를 그 상태로 관리를 했어야 됐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코틀린이 확장함수라는 특정 기능을 사용해서 함수를 직접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DTO에 점해서 to article을 하고 리스폰스로 리턴 값으로 article UI state를 이렇게 리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리스폰스 DTO에 ID, 타이틀, 컨텐트를 이렇게 다 각자 매핑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름을 갖게 해도 되는데 뭐 달라도 돼요. 보통은 이제 UI를 먼저 설계하고 DTO를 이제 나중에 API를 연결할 텐데, 분명히 이제 서버에서 쓰는 이름과 이 UI에서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사용했던 이름이 다를 거예요. 그때 이 매퍼를 사용하시면은 굳이 UI 코드를 이 서버에 디테일 맞게 수정을 안 해도 이 매퍼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한번 변환을 통해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는 앱의 데이터를 관리 및 저장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내부 스토리지인 뭐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내부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고, 외부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까지 봤던 게 이제 UI 부분이고요. 도메인 부분은 살짝 넘어가고 데이터 레이어 부분 보고 있어요. 데이터 레이어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 소스가 안드로이드 내부 DB일 수도 있고 외부 서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레포지토리는 그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레포지토리가 뷰모델에서 의존하는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여기 보이시는 도메인 레이어가 없다고 보시면 스테이트홀더는 뷰모델이 될 거잖아요. 그럼 뷰모델이 레포지토리에 의존성을 이렇게 바로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다고 치면은 네, 이렇게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뷰모델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포지토리 보시면은 뭐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레포지토리를 뭐 로그인 레포지토리, 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레포지토리 이런 식으로 뭐 분할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레포지토리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로직이 커지면 레포지토리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쓰겠죠. 그리고 데이터 소스는 선택인데 여기 보이시는 게 로컬도 있고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서버에서 바로 데이터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만약에 네트워크가 끊길 때까지 고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원격에서 레포지토리에서 데이터를 일단 데이터 소스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이쪽이 로컬이고 이쪽이 리모트고요. 리모트는 여기 보시면 API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직접적인 로직을 가지고 있고요. API 서비스의 유전성을 가지고 있죠. 이 로컬은 어썰 DAO라는 DAO의 이제 유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get usser를 통해서 그 DAO에서 이 로컬 DB입니다. 로컬 DB에서 usser를 가지고 오거나 뭐 usser를 insert 하거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서버에서 usser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나는 이 네트워크가 끊겼을 때도 이 usser 데이터를 유지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제 원격에서 불러오고 로컬에 저장하고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반환하고 그리고 만약에 원격 호출 실패 시 이제 로컬에 여기 여기 리모트 로컬은 이거 잘못 써진 겁니다. 리모트 데이터 소스고 이거는 로컬 데이터 소스예요. 로컬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오겠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통은 서버에서 직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 안드로이드에서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패턴을 잘 볼 수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카카오톡이 데이터가 없어도 되나요? 네, 카카오톡은 데이터가 없어도 되는데 이런 그 저장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데이터 소스가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데 뭐 유튜브 같이 뭐 항상 변하는 데이터, 뭐 인스타 같이 항상 변하는 데이터 그런 거는 뭐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도메인 레이어가 아까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이 유즈 케이스라고 했었죠. 복잡한 로직을 좀 더 가독성을 개선하거나 재사용성을 증가시키거나 책임 분리를 통해서 이제 다른 이제 뷰 모델이나 뭐 데이터 레이어의 코드가 길어지는 걸 방지하겠다.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유즈 케이스 이 부분은 좀 간단한 예시인데요. 이런 식으로 분할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뷰 모델에서 레포지토리의 의존성을 가지고 레포지토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텐데 여기에서는 유즈 케이스에서 레포지토리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레포지토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여기 보시는 오퍼레이터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퍼레이션 펑션은 무조건 이제 아마 인보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좀 다시 설명하자면 이 유즈 케이스는 앱의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한 곳에 모아두는 계층이고
이렇게 분할하는 부분인데, 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저 정보를 가져오고 캐시에 저장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면 이제 그 로직은 이제 뷰모델은 좀 UI 쪽이고 레포지토리는 좀 서버 쪽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둘 사이인 뭐 유저 케이스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뷰모델은 단순히 유즈 케이스를 실행해서 그 사이에 있는 거죠. 데이터 레이어라는 서버 쪽이랑 뭐 UI 레이어랑 그 사이에서 뭐 캐싱 데이터를 뭐 가지고 오겠다.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카카오톡 그 부분은 캐싱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레이어 쪽이겠죠. 그러면 이제 뷰 모델은 상태 관리에 집중할 수 있고 유즈 케이스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 이제 구글 기본 아키텍처랑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그리고 코틀린의 플로우가 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사용자 구독을 해서 실행이 되는지 뭐 이론까지만 간단하게 알아봤고, 어떻게 안드로이드에서 플로우를 사용하고 어떻게 유전성을 주입하고 어떻게 UDF를 만들고 뭐 어떻게 UI 레이어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 부분은 근데 아마 이때까지 하던 거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예요. 뭐 이런 구조를 가진지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이제 이론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이후 실습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